오늘 주제가 지난번 여기서 거수열 선생 얘기하고 연결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온 거죠.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아주 저도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갑자기 헉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제목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좀 기분이 굉장히 상해지는 느낌이 그 다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뭐 민족주의론에서 보면 영어로 하면은 네이션 이전의 단계를 이제 에스니시티라고 해가지고 부족 또는 종족이라고 번역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의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그 이전에 아주 저 원초적인, 여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토테미즘이니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정도로 비하하는, 그러니까 제목으로만 연상되는 부분으로 보면 반일 종족주의의 핵심은 일본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반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문명 사회가 아니고 전 근대적 부족 단계의 미개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목에서 보여주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나왔을 때 안 살라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남이 하는 얘기나 좀 주워 듣고 넘어가야지, 이거 읽으면 좀 스트레스만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강철 부모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고민하다가 그날 바로 안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책을 사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정말 뒤에 서지상을 저는 꼭 펼쳐보는데요. 일주일 정도 전에 산 책이 어쨌든 서지상으로서는 초판 10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문사회과학 초판 500부나 1000부 찍는데 이 정도면 아마 1000부를 찍었을 것이고, 곱하기 10을 하면은 10,000부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0부가 아니고 10만 부라고 그래요 요새. 네, 하여튼 요 수준에서 보면, 지금 10세 수준에서 보면 10,000부고요. 아마 직접 구매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경로로도 이렇게 이 책은 막 읽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숫자는 더 많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책을 보면서 인터넷도 좀 들여다보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많은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 학자들의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하는 내용들도 제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책이 이미 일본의 출판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는 일본어로도 출간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는 좀 이따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역사학계 내에서의 어떤 논쟁적인 수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게 학문 바깥에 정치적인 부분의 어떤 구호로 등장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비판한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시기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토론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책이 사실은 이영훈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학위를 하시고 서울대 교수까지 지내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그게 꽤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학당 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6월 달부터 이승만 TV라고 하는, 요새 유튜브가 유행이 되니까 이쪽에서도 그걸 준비를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 필자들이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승만 TV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대중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일본의 최근에 이제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그 구천황주의에 대한 향수의 소위 우익 극우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직접 여기 달리기도 하고 그쪽하고도 연계가 네트워킹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마 자금도 자금 지원도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나 열심히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읽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읽다 보면 또 놓게 되고 이게 뭐 빠져들어가서 좀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이게 그동안 얘기한 내용들을 참 여러 머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반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이 팔려나가는 추세나 또는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학술적인 토론을 넘어서는 학술적인 영역의 어떤 이견이나 논쟁을 넘어서는 부분으로까지 이 부분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허수열 선생님은 구체적인 이제 경제사학자의 입장에서의 이제 이영훈의 선생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을 논파하는 실증적인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 주문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니까 식민지 시대 현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렇게 논의 순서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얘기되는 지금은 이제 반일 종족주의로 책으로 나온 이 내용이 과연 뭘 주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논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한 근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 현대사에 최근의 현대사에서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양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역사적 맥락에서 좀 조금 더 검토해보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지 부분들이 좀 가늠되어지면 네 번째 극복의 문제나 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년 전에 이제 물론 그분은 강사로만 지냈던 분이었었는데 박현채 선생이라고 계세요. 63년도 4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병직 선생이 동의하고 몇 년 후배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그 양반의 이제 수제자가 되죠. 안병직 선생이 이제 교수가 되면서 거기에 이영훈 선생이 애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문수라고 하는 옛날에는 좀 그래도 사회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좀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양반인데 그 양반도 안병직 선생 제자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학원을 87년에 입학을 해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근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영훈 선생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양반은 식민지 시대를 공부한 분은 아니고요. 안병직 선생이 주로 이제 식민지 시대의 경제사를 하니까 너는 조선 후기사로 연결짓는 그 부분을 개척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안병직 선생이 이영훈 선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한문 공부를 하고 와라. 그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지금도 한국학을 주름 잡는 사람들의 배출지가 청명 김창순 선생의 지곡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3년 동안 사서삼경을 외우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고
매달 용돈도 줘가면서 그 사제를 틀어서 만드신 그런 교육기관이었었는데 거기를 3년 가가지고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하면서 말하자면 서울대학의 가장 이점이 뭐냐면은 서울대학 규장각에 아직도 해제도 되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안 닿은 문서들이 무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경제사 관련 문서들을 이제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박사 논문이 완성된 거죠. 그때는 그 이전에까지 있었던 조선 후기 경제사의 패러다임을 깨는 문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책 안 들여다보면은 박사 논문을 저도 한 2번, 3번 카피한 걸 어떻게 선배한테 얻어가지고 석사생 때 뭔지 모르지만 막 들춰오고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능력도 갖추고 있는 분이었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 이 반일종족주의는 뭐냐? 어쨌든 이 책이 나온 거는 맥락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에 승소한 것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화해 치유대상 부분이 일본하고 불가역적인 뭐 핵 문제 얘기할 때 비가역적인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탁 나오니까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파기가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제동원 관련 문제는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5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 강제동원에 끌려갔던 분들이 일본, 신일본 제철을 하고 그다음에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그 당시에 전쟁 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다 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다 패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송 담당자가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한국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자. 그래서 한국 법원에다 제소를 했는데 초기에 승소를 하다가 나중에 패소를 하다가 나중에 대법원 가가지고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 파기환송된 것을 이제 다시 1심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작년쯤인가요? 그 발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책임이 있으니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 만약에 배상이 곤란하다고 하면은 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재산을 압류하겠다. 뭐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서 또 하나 아까 그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노예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 부분들의 논리가 더 강화된 거 아닌가 대충 저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학문적인 냄새가 사실은 이거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역사학계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를 명명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여러 군데 있어왔고 그런 작업들이 이미 많이 쌓여는 있습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료하게 말하자면 정리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프롤로그 그 자료에 제가 목차 안에서 이제 제가 좀 빨간 줄을 쳐야 될 내용들을 좀 옮겨 적은 내용으로 좀 자료를 준비를 해온 건데요.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프롤로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영훈 선생님이 특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더 이상 한국 현대사를 역사학자들한테 맡길 수 없다. 우리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진실의 역사를 밝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학계의 근현대사 연구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로 학부나 대학원 학부 수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수련을 받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걸러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졸업하고 뭐 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인문을 펼치는 논문을 쓴다거나 정견을 발표한다고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인데, 그 국정교과서를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깜깜이로 해가지고 집필자들도 비밀로 해가지고 집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촛불의 영향으로 그 시도가 이제 미수에 그치게 되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계획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 후배입니다. 후배가 그 필진에 꼈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친구가 저희 가면 원고료도 많이 주니까 그때 한 꼭지 쓰면 뭐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씩 원고를 줬어요. 나한테 부탁이 왔으면 나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은 전부 경제학이거나 대부분이 경제학자. 역사를 전공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좀 뜨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학부 시절 80년대 초반에 다녔을 때만 해도 식민지 시대를 역사학계 학자가 큰 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뭐 내가 살았던 시대인데 그게 무슨 역사야. 나중에 나한테 와, 술 먹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대체 그걸 뭐 공부하냐? 모름지기 역사는 한문으로 된 왕조실록을 탁 끼고 왜 폼나는 역사지. 최소한 200년은 지나야지 역사 연구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라는 얘기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것이 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소위 외적인 영향들 속에서 그 해방 공간, 또 식민지, 해방 직후 또는 전쟁,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료로 맨 6페이지에 보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언제 나왔냐면 1979년 10월 15일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책인데요. 그 열흘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1이라고 하는 당시 공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 고향 후배였었던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죽었던, 그 옆에는 당시에 잘 나가는 가수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연대 영문과 다니는 이쁜 여학생이 앉아가지고 술시중을 들었을 때 암살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그 이후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뭐 거의 필독서가 돼가지고, 한길사가 최근에 기록을 보니까 한 80만 권 정도가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9년까지 총 6권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나오죠. 사실은 말하자면 역사학계가 발이 늦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둔하고 아둔해가지고요. 미리 그런 거 못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관심이 막 들으니까 이 책을 보고 문제의식을 받은 학부 학생들이 나는 이런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교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2번부터는 물론 강방긴 선생 같은 분들의 원고도 있지만 갓 석사 논문에서 해방 직후나 일제 시기에 대한 연구를 한편 논문 쓴 사람들의 글들을 여기에다 실기 시작하고, 그게 해방전후사 인식 6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회민주화와 그 다음에 해방전후사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일정하게 시기적으로 조응이 돼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한국의 현대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에서 현대사에 관련된 학위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한 분이 이제 지금 벌써 은퇴하셨지만 성균관대학 사학과에 재직하다 종련하신 서중석 선생님, 그분이 1991년도에 박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년 내내 1호 박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후배들이 석사 논문 수준에서 뭐 제가 아는 지금 뭐 이화에 교수로 있는 그 양반은 석사 논문으로 몽양 여운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석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3년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제출하니까 그때 받아들여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시절 얘기입니다.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찰나의 시간이었었고 그랬던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보고 시작하고 자료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고 하는 시점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은 저도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학은 아직도 불리한 점이 많고 잘 모르는 분야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걸 뭐 미국 사람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전에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역사학에 있어서의 맞닥뜨렸던 현실은 뭐냐면 19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부터 만약에 이를테면 본격적으로 학문의 연구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일본 관학자들이 남겨놓은 한국사 서술들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대한제국기 시기부터 일본이 갑오개혁에 관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역사를 일본 학자들이 동원돼서 서술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도래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제 정작 독립이 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고할 수 있는 게 전부 일본 학자들이 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원조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일본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봉건 제도를 겪지 못한 아주 고대적인 수준의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시정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나라였었다.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은 소위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군 소위가 저 만주까지 진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탑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육군 소위가 발견해가지고 육군성에다 보고를 하니까 육군성에서는 그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그 몇 톤 되는 그 광개토대왕 호태왕비죠, 요즘은. 그걸 통째로 뽑아가려고 하죠.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임나일본부 설에 대한 13글자에 대한 그 해석의 부분인데 그것을 일본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일본의 황후가 와가지고 천황 쪽이 와가지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다스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논쟁이 돼가지고 그게 80년대 초까지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리할 때까지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였었고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학자들도 별로 없었죠. 말하자면 고대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에게 일본에게 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조선이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관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는 봉건제 결여론이라든지 정체성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선배 선생님들이 한국사 연구할 때는 워낙 논문이나 책이 남아있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깨야 되니까. 제가 보기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누구냐면은 저 연세대학교에 손보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은퇴하신 지 오래됐고 그분이 원래는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려고 하셨는데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무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없었다. 예?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청동기 문화를 전해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독립운동사 하시는 분이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원영 선생하고 같이 땅 팔아 왔어요. 공주 석장리. 지금은 국사교과서에 상식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청원의 두루봉 동굴 뭐 공주 석장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들이 그때 1세대 고고학자들이 그것도 독립운동사연구하던 아주 아마추어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유물이 찌끈 부러져요. 부러졌네. 그러니까 뭐 문영왕릉이라고 하는 정말 처녀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거를 3일 만에 발굴 끝내고 막. 그래서 김원영 선생님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후회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첫 시작부터 식민지라고 하는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문서적으로 문헌적으로 정비가 돼서 이렇게 쫙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극복을 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사실 80년대까지 식민시대 연구는 그런 류의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일 종족주의라고 그 당시의 연구 성과를 놓고 보면은 욕먹어도 싸요. 근데 그 당시의 성과의 수준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학들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은 이분들이 종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이름 붙여가지고 욕먹을 만큼 공부 안 하고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해서 열심히 하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성취들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식민지대는 그랬어요. 근데 왜 반일 종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요 경제사학자들이냐? 그때까지 식민지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는 경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대학원 근현대사를 공부한다고 들어보니까 역사학계에서는 저 대학원 시기가 현대사입니다. 거기가 끝. 식민지시대 이후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보고 배울 사람들이 있고 지도해줄 선생님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는 경제사 쪽에서 한국의 경제를 설명할 때 그 전사를 처리할 때 식민지 시대는 어땠는지라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식민지 시대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씩 제출하고 있었던 그것도 지금 쳐다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해방 이후 시기에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전사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는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래서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의 한길사 책에 일본의 이 필자들을 했는데 여기 역사학자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나마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정치사 관련해서 해방 이후에 뭐 여운형이나 김규식이나 무슨 공산주의그룹이나 뭐 김구나 이런 연구들을 했지 역사학계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이제 해방전후사인식이라는 책이 사실은 그 전에 학계에서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대중에게 알려준 셈인데 이걸 보고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제 의식화 교재 비슷한 수준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80년대까지 그래도 아무데 공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제가 한 수준에서는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일본의 필자라는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려대학에서 원래는 문학도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60년대에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5권짜리 평론집 같은 걸 묶어가지고 그런 성과를 내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상은 1920년대 사람이니까 그 시기에 이상의 작품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남들은 다 안 쳐다볼 때 정말 그 먼지가 붙어가지고 20, 30년 열어보지도 않은 신문지, 잡지 쪼가리들을 이제 도서관 고서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한 분하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서울대학의 김윤식 교수님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소위 임화를 평생 화두로 잡고 소위 그 이식문학론에 대한
현대의 어떤 극복의 논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노력하신 분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내신 분이죠. 150권 정도의 단독 조사가 있고 논문으로 합치면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양반들이 남들은 아무도 안 할 때, 식민 시대에 대한 연구를 안 할 때 한 분은 그때 그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식민 시대의 그런 잡지나 신문 자료를 소장한 데가 이제 고려대학 도서관이에요. 거기 서울대 국문과의 대학원생으로서 김인식 교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문학 하던 전공하려던 분이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저기 내가 아는 훌륭한 시인들이 다 40년대에 다 일본 놈들 한국 식민의 총알바지가 되라고 막 그 연설한 기록들이 막 남아 있는 거 충격을 받아가지고 카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12,000장 정도 되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강선생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하도 빠짐없이 몇 년 동안 나와서 그 책 보고 앉아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직원인 줄 알았대요. 두 분은. 그래가지고 그때는 폐가식 도서관이었으니까 책 반납하면 책 좀 반납 받아주세요. 그러면 또 이 양반들이 허허 웃으면서 받아가지고 꽂아주고 학생들은 자기들을 교직원으로 알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김인식 선생이 그 당시에 그런 소위 그러면서 카프 문학, 소위 말하자면 사회주의 프로 문학이죠. 1925년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그 문인들의 책들을 이 불원문서라고 해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분도 저 안기부 조사를 받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임종국 선생도 66년에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평화출판사에서 1000부를 찍어냈는데요. 80년대까지 그 책이 다 안 팔렸답니다. 그리고 그 평화출판 사장이 증언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한 700권이 팔렸어요. 나머지는 누가 읽었냐면은 70년대, 80년대에 감옥에 갔던 소위 그 백기환이라든지 뭐 이런 민주화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 박정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얘기가 그 양반 근거를 대가지고 책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1987년까지 이걸 우리 민주화의 득점 비슷하게 우리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40년대 전까지 친일 문제는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왜냐하면 친일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반공이죠, 반공. 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합쳐서 30년 동안, 거의 80년대까지의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는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반공이라는 문제가 선체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기 관련있는 사람이거든. 예? 조금만 제가 좀 다시 얘기하죠. 1948년 문제가 요즘 국정교육성 문제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참여한 인사들만이 대한민국의 적통이고 전통이다. 그래서 건국절로 1948년 8월 15일을 바꿔 불러야 되고 건국의 전통성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국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소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독 정부를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은 이승만, 그죠? 당시에 이승만이 주도하는 게 어떤 자유당은 전쟁 때 자기가 밀리니까 또 급조해서 만드는 거고, 독촉이라고 그래요. 독립촉성 공항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 밑으로 다 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민당. 한국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기에 소위 엘리트로 활동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친일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다음 대체적으로 1920년대에 시작됐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김성수나 송진우나 뭐 장덕수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여기에는 주로 지주들, 그다음에 어쨌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당. 요 두 그룹만 이 48년 정부 수립 때 참여한 정치 세력이죠. 나머지 세력들은 김구선생이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는 건 뭐예요? 1948년, 47년 말까지는 이승만과 중심으로 우익 중심의 국가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가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꿈을 꿨던 분인데, 이게 48년에 들어가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돼서 분단이 확정될 것 같으니까 뭐 합니까? 김일성하고 김두봉에게 편지 써가지고 남북 협상합니다. 48년 4월 18일, 4월 19일서부터 24일까지 남한의 김구 및 한국 독립당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중에서 김규식 선생, 이분은 민족자주연맹이라고, 안재홍, 이런 양반들, 그 다음에 중도 좌파들, 뭐 여운형을 비롯한 인민당 세력들. 그럼 말하자면 여기를 우파 진영으로 본다면 사실 극우파죠. 김규식 정도, 김구 선생님 다 우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도파. 그다음에 나머지 사실은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48년 시기까지 그래도 탄압을 받고 미군정에게 불법화되어 있긴 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좌파 세력, 남노당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48년 건국에 참여한 것은 여기 당연히 안 했죠. 28 구국 투쟁이라고 해서 단독정부 반대 운동을 벌였고, 제주도에선 물론 중앙당에서 지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제주도당 사람들이 봉기에 선봉에 서가지고 4.3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이런 양반들 다 어떻게 됐어요? 전 5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파, 좌파에서 극우 세력 이외에 우파, 중도파, 좌파,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기는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 아까 얘기했던 4월달에 열렸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홍명이라든가 중도파 세력들은 가서 보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네. 그리고 한국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신문이라는 데서 남북협상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갈 때 김두봉하고 김일성하고 회담하고 제정당 사회단체 협의회 회의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0%, 그 다음에 단독정부를 찬성하는 사람이 5%. 그 설문조사상으로는 5%의 지지세를 얻고 건국이 된 거고, 그래서 당시에 나라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남한과 북한에, 그건 남한이든 북한이든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미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분단이 되었으니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통일이 되는 순간이 나라를 만든 것이지 우리는 아직 정부 수립 단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지나가지고 21세기에 들어가지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이 5%의 논리고, 이 사람들의 논리는 한민당, 이승만, 그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네? 김구 선생이 어떻게 죽었어요? 남북협상하고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다음 회의가 되니까 또 한 번 회의하자고 부릅니다. 근데 김구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어쩔 수 없이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보다는 나는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 독립 촉진회라는 것을 자기 한독당 세력들하고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49년 6월에 안두희 이름을 여기 써놓을게요. 제가 안시라서 죄송합니다. 안두희 당시 육군 소위가 중인가 어쨌든 직접 경교장에 가가지고 쏘죠. 나중에 밝혀보니까 CIC 요원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이 사람 출신이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의 당원이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건국 세력이 되고 이 세력들이 또 지속적으로 다 해먹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승만은 한민당 세력을 팽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한민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및 말하자면 고 단독 정부를 완성시켰던 극우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세력들. 성향은 같지만 팽당해가지고 야당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민당. 참 우리 한국 현대사는 이 사람들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 한민당 출신들도 좌파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들은 우파고 보수주의자들이고 보수는 좀 센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당 출신 후예들을 가지고 좌파라고 해요. 실제로 4.19 이후에 혁신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양반들을 지지했던, 그 다음에 그 전에 암살당했던 여운형 선생, 그 다음에 50년대에 이승만 정권에서 대통령 후보 2번 출마했다가 사법살인을 한 누굽니까? 조봉원 선생. 이런 분들이 혁신 세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중도적인 어떤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이 양반 조봉원 선생 글 중에는 공산주의를 격퇴하는 방법 이런 책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전향했거든. 근데 이 양반은 전향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남노당의 이 박헌영 비판하고 중도로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는 이런 분이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안병희 선생 제자자 김고식이 노동운동하는 분은 이쪽에서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 쪽으로 전향합니다. 그게 좋은가 봐요. 돈도 되고. 어쨌든 이런 양반들이 이제 소위 이 색깔이 있는 얘기를 들었지 여기다 대고 좌파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상이 안 맞는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추적해서 보니까 이 반일 종족주의 핵심 논리가 여기에요. 구구세력. 이 사람들의 논리에 철저하게 아주 정합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책을 들춰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했는지, 아마 머리가 여러 개니까 보니까 여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영훈 선생의 꼭지가 5개인가 6개가 되고 나머지 양반들이 한두 개씩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영훈 선생이 다 이렇게 전체적인 논리를 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잖아요. 네? 그럴듯해 보이고 저 사람도 저 얘기하고 이 양반도 이 얘기하네. 그 두 사람이 같은 얘기하는 거면 진실일 수 있겠네. 제가 이 책을 사면서 처음에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책 사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놓습니다.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의미에서 사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이 길이요 진리요 앞으로 모든 역사책은 다 불태우고 이것만 남겨야 되는 글들이 쫙 있더라고요. 섬찟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대를 이은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확실히 핵심 세력들이 뭡니까? 이승만의 핵심은 사실은
정치적인 기반이 누구예요? 다 친일 경찰. 간도 특설대원들. 네? 제가 상징적으로만 얘기합니다만 일본 제국주의 육군 출신들. 그 다음에 청년단체.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이청청 장군이 했던 나중에 대한청년단 하고 이제 이 사람들 해체될 때쯤에는 아예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청년단체만 모아가지고 부대를 따로 만듭니다. 그 부대가 3사단이에요. 백골 부대. 아시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친일 경찰 이 사람들이 안도이나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김구 암살범으로 체포당해가지고 사형당했습니까? 전쟁 때 풀려나가지고요 군납업자예요. 60년대 70년대 군납업자면요 마진이 50%가 넘은 거예요. 저도 군대 옛날에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서 저 고추장이 있잖아요. 이거 된장 색깔하고 비슷해. 고춧가루를 안 넣어. 이거 얼마나 빼먹은 거야. 이 사람은 총수를 누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90년대 국회에서 김구 암살범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안양에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한대 정의봉으로 맞아 죽잖아요. 그 양반 또 구명운동 한다고 전 국민이 들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최소한 박정희 시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친일 얘기를 하면은 반공 얘기하면 좋은데 친일 얘기하면은 더 쥐도새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87년이 왜 민주화가 되냐면은 박정희 시기의 권위주의 통치는 경찰력으로 안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보부가 했습니다. 정보부. 남산에 끌려가면 이건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 거거든요. 간첩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일 문제 해결하려고 반민특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 나오는데요. 내다와의 얘기. 반민특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1호 법률입니다. 제일 처음에 통과된 법률이에요. 법률 넘버상으로는 3번인데 앞에가 정부 조직법하고 그해 예산법이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제출한 법률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거를 통과가 됐는데 10월 달에 이 반민특위가 조직이 돼가지고 49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활동합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반민특위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말았다.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그게 맞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 말은 건데. 근데 이때 이 반민특위가 어떻게 와해가 되냐면 결국은 이승만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노독술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을 이제 체포하니까 더 이상 이승만이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지시하죠. 중국경찰서에다가 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라. 그러니까 그거는 심증이 아니고 당시에 외신에다 대고 이승만이 스스로 내가 경찰력을 출동시켜가지고 반민특위 와해시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반민특위가 약 6개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할 때도 이 반민특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빨갱이들 불러내라고 그랬어요. 네. 빨갱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에 저는 사회운동가 사회주의 청년들 여성들 이런 것들은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찾아보면 식민지 시대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조선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연동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민족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30년대 40년대 가면 대부분 친일화되고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방 직후에 이 공산당이 재건됐을 때 가장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많은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민특위 시절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정부 수립 전에 46년에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다 불법화되고 죽고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 없어지고 이제 그 정부에 참여했던 무소속 의원들이 친일 청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민특위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에도 대고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50년대, 60년대에 소위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간첩 조작 사건 무슨 여러 가지 만들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내용적으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따져봐야 됩니다. 단 한 가지, 그 당시의 국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없앴죠.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정서와 사상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정말 연구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를 고비로 해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몇 년 후에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한국 사람이 참, 제가 한마디로 공부한 결로 제가 주장을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냐. 한국 사회의 변화는 우리 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고 미국 수리 전쟁 끝났으니까 와서 점령한 거고. 그렇죠? 전쟁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전쟁하려고 이승만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지만 소리만 높였지 무기가 있어요? 병사가 있습니까? 응?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도와주지 않아서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 변화가 1990년대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89년에 미국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손잡고 몰타에 가가지고 냉전 종식 선언을 합니다. 그죠? 몰타 선언. 근데 이때 대통령이 의외로 누구였었냐면 전두환보다는 조금 더 공부 잘하는 노태우였어요. 88년에 77 선언합니다. 이게 뭐예요? 국방정책을 선언한 겁니다. 뭐냐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비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공산주의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비할 테니까 교차 승인하자. 그 선언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서로 불가침하고 비핵화하고 이미 그때 핵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0년에 우리는 또 한소속에 맺어요. 중국하고는 언제? 92년. 한중수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동안의 남북 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91년도에 노태우하고 북방정책 한번 논의하면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 북한은 유엔을 무시하고 반대해왔지만 이제 남북한이 서로 이 국가로서의 서로를 인정하면서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뭐라 했냐면은 미국이 유엔에 가입하라고 건의를 하면 우리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할 거다. 남북한 공이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걸 가면서 뭔가 변화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80년대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식민지시대에 친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김구를 죽였건 안 죽였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87년 가니까 막 전두환도 물러나고 막 양보하고 막 그러네. 그리고 92년 되니까 야당에 있었던 사람도 대통령이 다 딱 되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역사에 남은 일을 몇 가지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하나에 숙청한 거. 그러니까 당시의 군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정말 100% 뭐예요? 박정희를 위시한 친일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순반란 사건 4.3 시기에 5,000명 정도의 좌익사범들을 박정희가 명단 까가지고 다 수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그 성격들은 쭉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두희를 보여주잖아. 응? 김구 선생 너 수고했어. 응? 민간이 됐지만 그 군납업 해가지고 잘 살아니? 뭐 그런 게 이 시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여기서도 그 가려고의 그 책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승만과 나라 만들기를 연재했다는 사실들을 하나 집어넣은 게 있는데 되지. 95년입니다. 95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뜬금없이 1월 달부터 이한우 기자라고 그 이승만과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일생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역사학에서 웃겼어요. 왜 그랬냐면은 왜 뜬금없이 이승만이지? 이승만은 근현대사를 그때쯤 되면 그래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5년에 그때도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죠? 이미 4.19라고 하는 거대한 학생운동의 큰 민주화운동 속에서 이승만은 하야했고라고 하는 사실들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왜, 근데 그때 조선일보의 논리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다. 초대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지 아니냐. 국부다.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하다가 결국은 뭐 흐지부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한우 기자가 무슨 그때는 항상 피치통신에 뭐하고 젊은이들하고 논쟁하다가 도망갔대나? 왜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저기 세종실록 막 해서 책 내고 있더라고요. 고전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무슨 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2005년에 뉴라이트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2005년이면은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김대중은 빨리 일어나서 못 참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래된 사람이라서 좀 그래야 봐주겠는데 어디서 듣보자 이름도 왜 개통도 없고 맥락도 없는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단일 종족주의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의 이해가 팍팍 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은 삶을 통해서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왜 뉴라이트입니까? 그 이전에 편안하게 그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었던 시기의 사람들은 올드라이트인데 니들 문제가 많다.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논리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도 생각이 변했지만 80년대 막 머리띠 내고 학생운동하는 사람들도 사회주의 막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반대를 전향하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갔습니다. 그죠? 뭐 신지호라든지 요즘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총학생장 출신이었고 머리띠에 대한 아주 투사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논리를 단련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보수다. 사실 80년대까지 진보 보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프랑스 혁명에서도 자유주의적 사조가 먼저 나와서 프랑스 혁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하니까 버크라는 사람이 난 보수주의야, 내가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립되는 거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87년이라는 행위가 하나 만들어지고 뭔가 변화가 되고 세계사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었고 거기 그때 면면들을 보면 뭐 알만한 사람들은 그럴만한데 무슨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민중을 보살피는 목사님이라든지 뭐 전혀 얼토당토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유나이트 전국연합이 어쨌든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죠. 사실은 이 정치적인 세력 뉴라이트 그룹 멤버들은. 그런데 이제 이 2006년에 소위 그 말하자면 안병직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강연 전에 얘기했지만 식민지 시대의 연구는 저도 그 시기로 박사 논문을 써봤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가 끝난다는 것을 일본 천황이나 조선 총독부나 이런 쪽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87년 7월에 호치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랬고 이미 5월 달에 동경 대공습 해가지고 아주 뜨거워라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핵무기가 개발이 될랑말랑하고 있어서 핵무기는 예측을 못했지만 두 방이나 맞았으니까 두 방 맞을 때만 해도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전에 뭘 했냐면 우선은 31년 만주사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식민정책에 대한 모든 문서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조선인들이 본 건 총독부 건물에서 한 열흘 동안 시커먼 연기들이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문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덜렁 관보 하나. 관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이렇게 정리된 거거든요. 인사, 누가 어느 부서에 갔다, 어떤 일이 있었다, 끝. 그게 36년 모으니까 그것도 서가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하는데 통계연보라는 게 남아있는데요. 그 통계연보는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자기의 시정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논리가 충분히 전제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덜렁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 양반들이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리저리 사례적인 비판을 통해서 논문이 여러 편 나왔지만 이 양반들은 다른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시대 연구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하는 사람들하고 이 반일동 욕시 것을 얘기를 듣는 사람하고 사실은 한국 현대사가 진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인적으로 잘 안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비판자들이 일본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돈도 게재가 돼 있고 이게 각 대학의 어떤 학생 단체에게도 연결이 돼 있다는 네트워킹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좀 섬뜩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새로운 20대 새로운 청년들은 식민지 시대건 80년대건 다 옛날 얘기고 다 새로운 얘기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듣는 얘기가 자기는 진실이고 그게 한동안 신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좀 굉장히 저하는 측면들입니다. 그게 저는 소위 80년대, 90년대 세계사적인 변화,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소위 올드 보수들이 그 사람들이 논리를 변화하면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파탄이 나긴 했습니다만 건국절을 세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박근혜가 그 당시의 관료들이었었고 그 정치 세력들이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자기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한 논리는 왜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았지만 실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한국 현대사의 역사의 어떤 기반 속에서 이해하면은 능히 자기들 편이 더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이 이제 80년대의 그 맥락인 거고 그 핵심은 아까 48년 시기에 한국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세력들. 거기에 가장 이 친일 세력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사실은 해방 직후가 돼서 막 해방이 됐을 때 친일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미군정이 와서 다 출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와서 돈 주고 용돈 주고, 예?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탈납고 말죠. 어떻게 탈납고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 예? 왜냐하면 그때 신탁통치 문제가 발생을 모스크바 삼성회의에서 발표가 됐을 때 동아일보에서 미군정에서 다시 복간되고서 첫 오보가 뭐였었냐면 의도적 오보죠. 신탁통치를 소련이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 거꾸로 된 얘기를 보도하면서 당시에 반공이나 반속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질 때 가장 선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었는데 해방 직후 2년이 딱 되니까 애국자가 돼버린 거예요. 반공의 반소 전선의 최선봉장이 되고, 그 생각은 가장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이승만이 제일 좋아했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단대지도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아민투위에서 688명 기소하고 한 10명 벌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민투위를 무력으로 해소시켜버리니까 기소했던 사람들 전부 다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 동안에 뭐 하냐면은 알뜰살뜰하게 반민특위 법에 대한 폐기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효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해방 직후에 우리 사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처벌받은 사람은 역사 기록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뭐 안 보이는 데서 묻어 맞아 죽은 사람은 좀 있다 그래요. 해방 직후에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이제 2006년, 5년부터 6년, 10년, 한 4년 동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는 데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게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뭘 한 거냐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서 1,200억 정도 환수했습니다. 물론 그 공시지가로 1,200억이라서 곱하기 한 10은 해야 되는 많은 액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 환수에 대한 액수의 0.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어쨌든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재산조사위원회 말고, 거기 있는 친일 행위자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명단을 정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4년 하고서 한 게 1,005명인가 그랬어요.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또 하나 기준점이 뭐냐면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임명사전을 3권짜리를 냅니다. 그때 수록된 인원이 4,300명. 지금 보이편이 나오면 한 5,000명 정도가 된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 국가기관에서 이걸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하냐면, 한 사람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회의를 해요. 그때 여야 동수로 하니까 맨날 반대하는 사람은 있고, 네? 그래가지고 한 명이 친일 행위자가 맞다라고 방망이를 한 3, 4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간을 좀 더 주고 했으면은 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됐던 4,000명, 5,000명도 얼마든지 확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한시기구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해가지고 해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논리가 어떻게 이 책에서는 뒤바꿈을 하냐면요, 해방 건국할 당시에 600명 정도가 친일파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 늘었다. 왜 이렇게 늘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반일 종족주의 주장하는 그 논문에서 나온,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그때는 600명밖에 처리 안 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더 많이 처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건 저는 맥락이 다르게. 근데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림표를 그려냈어요. 해괴한 논리죠. 친일이 있고요. 여기 꽁동그레가 하나 더. 반민족 행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만든 반민특위의 내용에는 친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법을 만들 때 무소위원들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하다가 회절해가지고 밀정짓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밀정짓하다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랬다는 걸 확정하기 전에 어떤 행위로서 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죄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해괴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가지고 이미 1994년 그때쯤부터 시작돼가지고 입법 논의가 10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 통과돼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르게 본 거예요. 여기. 그걸 뭐라고 책에서 보면은 이거 네다바이다, 사기다. 일본 말로 써가지고 네다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친일파는 일본 사람과 친하게 지낸 거지 이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 죄송한데 그림이 네.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맞고. 반민족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를 제가 잘 구성하고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친일파는 그렇구나. 여기가 반민족 행위가 들어가 있나?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는. 네. 제가 본고를 하다 보니까 착각했는데요. 어쨌든 이 친일은 뭐 친하게 지내는데 친독파도 있고 친불파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70년이 지나가지고 친일까지 싸잡아가지고 반민족 행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사기치는 거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에 막 열받아 있는데 어저께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동안 이 2009년, 10년에 끝난 과거사위원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실과의 과거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과거사법들을 좀 더 시행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됐었는데 어저께 통과됐대요. 네. 법사위에서 넘어갔답니다. 네. 통과는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저는 뭐 이런 해괴한 논리를 하지 어떤 사람이 이 책 보고 그럴듯하다고 얘기했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친일 임명사정은 4,300명인데 여기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슨 심사나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행위가 자료적으로 입증이 되면 바로 사전에 수록할 수 있어서 민간 연구소에서 4,300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완성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책을 발간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가처분 소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를 음해하려고 한 우리 아버지 친일파 아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제소를 합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이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네트워크 된 근현대 연구자들이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만선일보를 찾아내요. 신경공관학교에서 42년도에 입학할 때 선수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대표 선수하는 사진.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천황폐하에게 개와 말과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 그걸 혈서로 쓴 것이 사진으로 나오고 기사가 나온 거가 딱 제출이 되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켜가지고 이 친일 인용 사진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참 누굴 벌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때 취지는 뭐였었냐면 사전 기록으로라도 철저하게 기록으로라도 이런 친일 행위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기억들을 잊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건데 뭐 공론이 분열이니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음해하는 거니 그래서 했다는 거 이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분이 역시 이제 정신 아니다. 두 분이 한 분인데 이 양반들은 며칠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20% 수강 신청도 취소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양반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 벌러 간 거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하기 위해서 소위 업제하고 관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청에서 이 정군 위안부라고 속이든지 아니면
위안부를 모집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성노예에 노를 한 건데 이 양반들은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강제라는 건 전혀 없었다. 강제라는 건 전혀 없었고 이 여자들도 멍청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 세계를 받아들여서 계약 관계 속에서 충분히 돈을 벌었고 집에도 돈도 많이 붙여줬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그냥 해놨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관계가 끝에 줄인데 인간들의 관계는 신분적 관계에서 상업적 관계로 이용했습니다. 매춘업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규정되었습니다. 업주와 창기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상업혁명기 공장자의 노동자가 아무리 비참하다고 해도 노예가 아니었던 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익종이라고 하는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했던 요 87년 이전까지 국가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뜬금없이 8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가 나오고 뭐 김학성 할머니가 등장했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말 다 고지부터로 들으면 안 된다. 자기의 정치적인 의지를 위해서 끌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돈 벌러 간 거다. 그런 논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나눔의 집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한 10년 전에는 가서 큰절하면서 사죄한 적도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의 학문적인 뭐라 그럴까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앞으로도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뭐 문옥주라고 하는 사람의 뭐 이 일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문맥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역사적인 평가나 자료 비판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위안부라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 문제나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사례에 그런 얘기가 말하자면 위안부들이 애인이 있었다. 애인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그 위안부의 힘든 생활을 그 애인을 기다리면서 버텨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강제적성도 없었고 정말 자본주의 일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잘 체화한 아주 똘똘한 여성들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쓱 읽어만 봐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정말 왜 이렇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좀 찾아서 적어놓은 건데요. 위안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파탄되는 것은 곧 종족주의다. 이런 논리로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논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미루어서 이 양반들 입장에서 열심히 생각해봐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제지 없이 한국 사회에서 미군의 해부산 속에서 일본과의 어떤 경제협력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는 100번 생각해도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거를 이제 호주제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주제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딸이나 부인들의 권리는 없는데 일제시대에는 아버지가 도장 찍어서 징용 내보내고 딸 팔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책임은 그런 부모들에게 있는 호주제에 있다. 뭐 이런 언뜻 보면 폼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데서 많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호주제가 있고 특히 이제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억압된 성의식 뭐 이런 부분들이 샥 껴들면 이런 양반들이 그런 거를 또 적절히 섞어서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비겁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첫머리서부터 아까 토지조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잘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걸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황당무계 아리랑인데 학문
말하자면 저희가 학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구로 대중들에게 어떤 다른 정신적인 치유나 어떤 오락거리로 만들어진, 물론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소설이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짓말하는 나라래. 세계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스스로 자기도 반일 종북주의자든가 이런 착각이더만. 아기야 5% 이제 두서없이 어떻게 이제 토지조 사업까지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민지 시대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초기에는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 토지조사 사업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총독부의 재정 조세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를 실시하고 토지를 구획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번을 정리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를테면 토지 문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김서방 내가 앞에서부터 최서방의 산 앞에까지가 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측량기사를 동원해서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고 현재도 우리나라의 토지 물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이걸 스타를 위해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등기제도를 선물해 줬다. 그게 아니었으면 한국 사회는 지금도 미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서 선생이 70년대에 이 토지제도 사업에 논문을 쓰면서 제목이 뭐였었냐면 그 제목이 수탈을 위한 측량이었어요.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그걸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30년대 보릿고개가 있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굶는 이유가 이 쌀이 수출이 되고 이출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굶는 거거든요. 왜 똥구멍이 찢어집니까? 쌀이 없으니까 소나무 껍데기, 풀 껍데기 먹으니까 섬유질 많은 게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똥구멍에서 변비가 걸려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량을 수탈했다고 뭐 김남년 씨가 뭐라면 수탈인가 수출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장난이 없어요. 수출한 거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본에게 수출한 거다. 일본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이버섯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해방 직후에 됐을 때 80% 정도가 땅이 없는 소작 농민이고 많은 사람이 전략농가였고 농가였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적어놨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무권리라는 부분들로 해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폐가 통합되었습니다. 시장이 통합되었습니다. 일본의 법제도가 조선의 20개였습니다. 그 결과 영내의 경제 변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EU 지금 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지금 EU를요. 우리 식민지 30년간의 일본과 조선의 경제 통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물론 우리한테는 씨알이 안 먹혀도 이걸 듣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른 이런 것을 이제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하고 또 일본 재단의 힘을 빌어서 유엔 인권위원회 가가지고도 강제동원 없었고 조선인들이 임금도 많이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예.